많이들 오셨네요. 영화가 궁금해서 오신 거겠죠? 오늘 이 자리는 우상에 등장하는 상징들 그리고 복선들을 함께 이야기해보는 시간이고요. 이수진 감독님과 천우희 배우님께 직접 얘기를 들을 수 있어서 뜻깊은 자리입니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우상 감독 이수진입니다. 네, 저도 오늘 오랜만에 저 뒤에서 같이 영화를 관람했는데요. 네, 여기 오늘 오신 분들은 처음 관람하시는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놀라야 될 부분에 별로 안 놀라시고 이렇게 덤덤하게 보셔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또 우리 영화 관람하러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천우입니다. 영화 오늘 N차 관람 하신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오늘 뜻깊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열심히 성심성의껏 대답하겠습니다. 재밌게 만들어봐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천우희 배우님이 참석하시는 아마도 우상의 마지막 주기가 될 것이기 때문에 천우희 배우님과도 활발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우상의 캐스팅이 굉장히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각 세대의 상징들이 모인 캐스팅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물론 모두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지만 90년대의 상징적인 얼굴이었던 한석규 씨, 그리고 2000년대를 거의 풍미했던 설경구 배우님, 그리고 2010년대에 등장한 독보적인 배우 천우희 씨의 만남으로 굉장히 화제를 모은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정말 집념으로 어떻게든 자기가 맡은 역할을 소화해내는 이 배우들, 그리고 타협하지 않는 감독과의 만남이 바로 우상이라는 결과물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을 위해서 아주 가벼운 워밍업 질문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혹시 이거 상상하신 적이 있는지 궁금한데, 개봉 후에 영화가 끝난 직후에 상영관 안에 있는 관객들의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영화가 끝나고 나서 어떤 표정들을 하고 있을까? 사실 그런 상상은 영화가 상영될 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내 영화를 보고 관객이 어떤 표정을 짓고 있겠지, 이런 거는 사실 영화를 끝나는 시점에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시나리오를 쓸 때 여기서는 관객들이 어떻게 느끼겠지, 여기서는 웃겠지, 놀라겠지, 어디서는 흥미로웠겠지, 시나리오 쓸 때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은데, 막상 다 끝나고 극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화를 보는 중에 이제 제일 궁금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우상 끝나고 나서 이렇게 뵙게 되면, 표정을 뵙게 되면, 역시나 어떤 분들은 좀 흡족한 분들도 계중에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또 많이 좀 당황스러워하는 느낌들도 뵙게 되고,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천우희 배우님 상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저도 상상이라기보다 제가 본 영화의 느낌과 동일했으면 좋겠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영화를 보자마자 점점점 좋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를 보자마자 한 번 더 보고 싶은 그런 흥미로운 생각이 들어서 관객분들이 나랑 좀 비슷한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는 생각했죠. 이 영화가 오프닝부터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면부터 정보가 충돌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이랑 청각의 정보가 계속해서 충돌을 하고 있죠. 이순신 장군의 목이 잘린 상황이 일단 등장을 하지만 관객은 이게 정확하게 무엇인지 미처 캐치하지 못하고 지나가는 장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장면이 출장을 떠났다가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구명의 한석규 씨가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그때 내레이션은 들으셨다시피 설경구 씨가 연기한 중식의 캐릭터의 내레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청각 정보가 충돌하는 상황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벌어져요. 이를테면 면화와 중식이 유리막 사이에서 대화하는 장면이라던가 마지막 장면도 알아들을 수 없는 어떤 언어의 충돌 같은 것들이 있죠. 그래서 감독에게 이 청각의 충돌이라는 설정을 중요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왜 목이 잠기죠?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예로 말씀을 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이제 사회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맺을 때 말로써 먼저 소통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중요한 일에는 계약서를 쓰잖아요. 어떻게 보면 말이라는 것보다는 사실 사람이 사람 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항상 그 말로 썼던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중요한 순간에는 어떤 공증받은 어떤 문서들을 항상 중요시하잖아요. 이 영화 안에서는 사실 대화에 대한 단절들이 굉장히 많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인물들이 이야기하는 그 모든 것들이 과연 믿을 수 있는 진실인가 사실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런 것들을 이제 연출을 할 때 어떤 유리막 사이로 이야기하는 부분들로 많이 빗대어서 표현을 하려고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이니까 그게 이제 끝나가는 무렵이니까 대사가 안 들린다라는 어떤 이야기들, 이런 것들이 어쩌면은 그런 지점에서 오는 지점들도 아마 관객분들한테는 좀 불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네. 영화를 여러 번 보신 분들도 아마 이 자리에 많이 계실 텐데 저도 이 영화를 3번을 봤습니다. 근데 3번을 보고 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이 영화에서 제일 중요한 캐릭터 중에 한 명은 최의원이다. 김명곤 씨가 연기하는. 왜냐하면 영화가 다 끝난 뒤에 생각해보면 그 공항 시퀀스에서 닭 찢는 그 의원 있잖아요. 그 의원이 굉장히 영화 전체를 꿰뚫는 대사들을 많이 해요. 이를테면 그 공항에서 이런 말을 하죠. 촘촘히 얽혀있는 이해관계를 망치려 하면 거미가 가만히 있겠는가? 뭐 이런 대사들을 하죠. 후에 벌어지는 상황들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대사입니다. 그리고 성당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대사를 하죠. 무엇을 믿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믿게 오느냐, 그게 중요하잖아. 자네 예수요, 뭐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감독님께서 애초에 이 인물을 그간에서 어떤 식으로 활용하고자 했는지, 이 인물의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셨는지 볼수록 궁금해지는 지점이었습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제가 따로 뭐 말씀을 드릴 건 크게 없을 것 같고요. 그 말의 의미 하나하나가 좀 흥미롭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무엇을 믿느냐보다 무엇을 믿게 하느냐가 중요하잖아. 이 지점은 그 제가 요즘 시대를 바라보는 이제 우리 주변에 온갖 많은 것들, 그게 굉장히 많은 포장으로 인해서 이제 보여지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빗대어서 표현한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대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최의원의 위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장치적으로는 구명회를 계속 자극시키는, 구명회라는 캐릭터가 완전한 악인은 아니거든요. 선도 있고 악이 같이 공존하는 인물이고, 그것은 언제 영화가 진행되면서도 항상 그 악이 선과 함께 같이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그 자극을 시키는 인물로서 보여졌고요. 그리고 김명곤 선배님이 굉장히 열심히 또 열과 성의를 다해서 연기를 해주셔서 네,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극 중에서 중심이 되는 세 인물이 있죠. 명예, 중시, 그리고 연하까지가 있는데 천우희 배우가 연기한 연하가 세 인물 중에 가장 수수께끼 같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주어지는 정보의 양이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인물에 대해서 온전히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다른 두 인물에 비해 조금 힘든데요. 시나리오를 읽으실 때 그 연하가 전 동거남이죠. 그러니까 오석희, 다리가 짧았던 그 남자한테 왜 도망쳤다고 생각하셨는지가 궁금해요.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이 거대한 사건의 시작이거든요. 연하가 그 남자로부터 도망을 친 게 시기상으로 생각하면 아마도 임신한 뒤였을 겁니다. 도망을 쳤던 게.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고 국적을 취득하려는 목표가 있는 연하는 오히려 그 상태가 조금 쉬운 상태였을 수 있겠죠. 국적을 취득하기가. 근데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넘어가면 여기서부터 막 빈틈과 혼선이 생겨요. 연하는 왜 그 남자에게 도망쳤는가. 그래서 배우는 시나리오를 읽을 때 그 점을 어떻게 해석하셨을지 굉장히 궁금했습니다. 질문이 되게 어렵게 받았는데 전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거든요. 면허가 필요한 거는 이름이고 국적 그거 하나면 되거든요. 그래서 자신에게 약속을 지켜주지 않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이 사람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자신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도망쳐야 되고 또 새로운 것을 얻어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옷씨한테 벗어나야지만 또 하루빨리 저는 제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네.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네. 도망쳤다고 생각을 하셨군요. 우리가 조금 답답해지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그 시체가 생기는 현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물론 차고 안에서 그 CCTV 화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아있었는데 죽였다라는 설정은 분명해지지만 실상 그 사고 현장이 어땠는지 영화는 절대 보여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구명애가 아마도 부남의 시체를 사고 현장에 다시 갖다 놨다, 가담했다 정도는 우리가 정보로서 알게 되지만 영화의 명예의 그런 행동이나 사고 순간 자체의 플래시백을 전혀 사용하고 있지 않죠. 어쩌면 이게 혼란을 조금 더 가중시키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됐을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나리오를 구성하실 때부터 전혀 그 점은 고려하지 않으셨나요? 플래시백의 사용은? 그러니까 네, 금방 이제 천우희 배우도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약속을 안 지켜서 도망을 친 거죠. 오스키라는 인물이. 그런데 이 플래시백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중식의 모습으로 인해서 오스키와의 관계에서 있었던 전사들이 빗대어서 보여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중식도 똑같은 행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을 시켰지만 본인 신고를 해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혹시라도 도망을 칠까봐 라는 두려움 때문이었던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오스키하고 어떻게 보면 똑같은 어떤 행동을 했던 것이죠. 그거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플래시백이 필요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중식의 행동으로 인해서 오스키까지 유추가 가능한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네, 그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병실에서 중식이랑 연하가 처음 마주치죠. 이제 사건이 벌어진 이후에. 근데 그때 좀 의아할 정도로 중식을 좀 무서워해요. 그러니까 손에는 뭔가 찌를 것 같은 링거핀 같은 것도 연하가 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분함을 죽게 하고 그 이후에 도망쳤던 어떤 죄책감 때문일까라고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더 방어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또 어떤 장면이 거기에 겹쳤냐면 이 중식이라는 캐릭터가 평소 가족들에게 어느 정도 폭력적이었을 거라는 어떤 인상을 영화 곳곳에서 주잖아요. 그래서 사건이 일어난 뒤에 중식을 처음으로 대면한 연하가 왜 그렇게까지 좀 방어적인 모습으로 처음 등장을 했을까 이런 것들도 못내 궁금해졌었는데요. 추방당할 것 같은 마음 때문이었을까 오직 그것 때문이었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감독님과 얘기를 하실 때 중식과의 첫 만남을 그런 식으로 연출했던 어떤 이유에 대해서 논의해 보신 적이 있을까요? 이것도 정말 저는 단순하게 생각했는데 그 극한에 어떻게 보면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상황을 겪은 거잖아요. 명예한테 붙잡혀가서 그게 물론 대부업 김씨거나 아니면 나중에 오는 그 킬러가 아닌가를 알게 됐지만 그 순간에는 엄청난 뭐랄까 패닉 상태였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물론 여기서 이 한국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은 연이 있는 사람은 중식밖에 없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사람에게 잘못 보이면 내가 잘못될 수 있다는 그런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보자마자 어떻게든 여기서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또 잘 보이려고 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패닉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 두려움, 그 두 가지 두려움이 좀 공존해서 첫 느낌을 그렇게 가져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연하가 상대적으로 좀 늦게 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인물들과 어떤 식으로 접점을 가지고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관객들은 영화를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강렬한 이미지를 남긴 첫 장면, 첫 대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영화에서 연하를 잠깐 제외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명예와 중식만 놓고 생각을 해보자면 애초에 딱히 만날 일이 없는 두 아버지가 자기 아들들 때문에 엮이게 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계층도 다르고 아들과의 어떤 친밀함 정도도 극단적으로 두 사람은 다르죠. 중식은 아마도 조금 친밀한 아버지였을 것이고 요한이나 아내의 태도로 봤을 때는 그리고 그 어머니나 아버지의 태도로 봤을 때는
명예는 그다지 가족에게는 살갑지 않았던 인물로 영화에서 그려지고 있는데요. 한쪽은 좀 사회적인 명망이 너무 중요하고 다른 한쪽은 핏줄이 중요한 아버지들이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의 아버지라는 존재에 대한 기본적인 감독의 생각이 어떤 것이었을까라는 생각이 이 두 캐릭터를 보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생각들도 궁금하고 영화의 캐릭터에 어떻게 반영을 하신 것 같습니까? 우선 저는 그 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해요. 저의 아버지. 네. 굉장한 중식처럼 굉장한 소심이, 네. 평생 정말 본인의 이제 일만 열심히 하시면서 정말 소심이 있네요. 시골에 계시는. 근데 저는 저희 아버지 참 좋아합니다. 근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가족에 대한 게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속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은 약간의 결핍들이 다 있어요. 그게 가족에서 오는 결핍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명예의 가족에서 그 결핍이 유한으로 인해서 보여지는 것이고, 연하는 그 결핍된 최상위에서 살았던 것이죠. 그 누구의 케어도 받지 못하고 혼자서 본인의 그 돈을 벌어서 본인의 존재를 사야 되는, 돈으로서 이제 호적을 사야 되고 이름을 사야 되는 그런 결핍되어 있는 환경에서 자란 연하. 그리고 심지어는 뜬금없이 등장하게 되는 중국인 사내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 아버지, 시아버지 참 멋진 사람이야. 나한테도 저런 아버지가 있다면은 내 인생도 좀 달라졌을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야기인 거죠. 제일 중요한 게 어떤 한 인간이 사회적으로 완성이 되기 가장 시작은 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거는 이제 돈과 상관없이 어떤 사랑을 많이 받는 어떤 집에서 가장 제일 시작이 된다. 거기에서 그 사랑이 충분하지 못했을 때는 그게 결핍적으로 어떤 사회적인 모습에서 또 보여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러 어떤 사회 시스템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은 그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화의 초반에는 이제 굉장한 어떤 전체적인 스릴러의 영화이지만 초중반에는 어떤 장르적인 장치가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다면 중후반으로 넘어갈수록 어떤 개인들의 내면에 더 다가가는 영화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명예가 연하를 죽이려는 시도를 잠깐 하지 않습니까? 중간에. 하지만 죽이지는 않죠. 근데 실패했다기보다 약간은 의도적인 선택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후에 명예를 식사 자리에서 만난 영화가 아마 그가 나를 납치했을 것이다 라는 사실을 굉장히 본능적으로 알아차리죠. 그렇기 때문에 명예가 자신을 살려준 이유가 뭘까 하고 골똘히 굉장히 생각할 만한 캐릭터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연하는 어떻게 이해했다고 생각하셨습니까? 명예가 왜 저를 살려줬을까? 명예는 본인한테 방해가 되는 사람이면, 그리고 자기의 일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아마 저도 용구처럼 살해당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어떠한 다른 사람한테 위협을 받고 있다는 그 정보를 알고 나서 이 친구가, 이 려나라는 인물이 나한테 해를 주진 않겠구나 라는 그런 안도감이 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렇게 나한테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인물이라고 착각했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 마지막 결말을 생각지는 못했겠죠. 그런 일들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쨌든 명예는 꼭 악만이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다 보니까 선택을 했다고 생각해요. 전 나름 그 순간에. 그리고 명예라는 캐릭터가 자기 손에 꼭 피를 묻혀야 되는 상황이 아니면 절대 먼저 나서지 않는 인물이라는 점도 그 대목을 통해 조금 더 명확해지는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 판타지 장면이 나오죠. 구명의 판타지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들 요한의 병실에서 목이 돌아가는 어떤 상상을 보죠. 근데 그 순서가 굉장히 묘해요. 자기 자신의 얼굴을 먼저 봤다가 이후에 아들의 얼굴을 봤다가 자기가 차로 치워 죽인 김용구 심부름센터 남자의 얼굴을 차례로 보게 되는데요. 구명애가 자기의 얼굴을 가장 먼저 보게 시나리오를 쓰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도 궁금했습니다. 그게 이제 트라우마인데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영화의 구조와 형식하고 또 그 결부가 되어 있는 장면인데,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하나하나 다 안 보여주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1, 2, 3의 순서라고 하면 이 영화는 1, 3을 보여주고 2를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든지 하는 그런 구조인데, 용구를 죽일 때도 그 장면이 보여지지 않고 그 뒤에서 이제 트라우마로서 이제 보여지게끔 구성을 해놨는데요. 제일 먼저 그 보여지는 모습은 사실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게 막 큰 의미라기보다는 아마 명예가 상상했을 때 거기에 보이는 얼굴은 요한일 거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의 자아상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영되어 있는 그 바닥의 핏물 속에 보여지는 자기의 흐릿한 그림이 아닌 실제로 자기의 모습을 마주하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어떻게 보면은 명예 본인이기도 하고 요한이 명예이기도 하고 뗄 수 없는 어떤 부자간의 어떤 부분들, 그런 것에 대한 묘사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자기가 파멸로 가고 있는 모습을 자기 눈으로 바라보는 어떤 그런 모습의 표현이기도 할 수가 있고요. 목이 꺾여가는 어떤 모습, 그런 걸로 이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첫 모습은 그 명예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 장면에서, 그러니까 아들 요한의 목이 돌아갈 때 그때 한 번, 그리고 연하를 납치하기 전에 성당에서 그 용구를 죽일 때 굉장히 중요한 음악이 흐르죠. 엔딩 크레딧이 올라갈 때도 들으셨겠습니다만 아그누스 데이, 그러니까 신이 시여 죄인을 구하소서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테마곡이 흐르는데요. 이게 죄의식을 품을 만한 상황에서 뭔가 명예가 절대자의 존재를 찾고 있음을 음악을 통해서 암시하는 장면들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은 다른 두 인물도 나름의 죄의식 같은 걸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식은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있을 것이고, 연하는 남편을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아주 조금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의식을 모두 안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곡을 사실상 전체 테마곡으로 썼어도 크게 무리가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그렇게 사용도 하셨고요. 그런데 장면으로 보자면 항상 구명의 장면에만 사용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사용하신 이유가 혹시 특별히 있을까요? 뭐 말씀하셨듯이 사실 결과적으로는 3명의 테마가 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주유소에서 이제 용구를 죽일 때 그 음악이 명예로 시작을 해서 중식으로 갔다가 이제 연하로 갔다가 다시 명예로 끝나게 되는데, 우선은 시나리오 때부터 이 음악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음악의 사용의 목적이 처음에는 최 의원이 처음으로 제안을 할 때 그 음악이 나오죠. 그 다음에는 사람을 죽일 때 그 음악이 나오는데, 저는 이게 명예의 마음의 목소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보여지기를.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신을 믿잖아요. 뭐 종교는 다를지라도 자기가 믿는 신이 있고, 종교가 없을지라도 종교가 없는 사람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기가 굉장히 그 극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은 신을 찾게 된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명예도 그 순간에 신을 찾지 않았을까. 신에게 이 순간을 좀 모면할 수 있게끔, 또는 이 순간에 자기를 도와달라는 어떤 그런 나약한 모습이 같이 공존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음악이 나온 것이고요. 그 판타지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게 변주가 되어서 굉장히 기괴하게 이제 반복적으로 쓰이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크레딧 올라갈 때 사용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 명예 테마로 만들었는데 연하 모습이 보일 때 가장 강력했던 것 같긴 해요. 연하가 아무래도 너무 굉장히 파격적이고 파괴적인 캐릭터이다 보니까 등장만 해도 뭔가 움찔하게 되는 느낌들이 좀 있는데, 개인적으로 가장 움찔했던 장면은 뭐였냐면 연하가 명예의 집으로 가기 전에 중식을 찾아왔던 바로 그
장면입니다. 그때 나누는 짧은 대화씬이 굉장히 중요하죠. 되게 많은 정보를 담고 있으면서도 연하의 어떤 선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씬인데요. 그때 연하는 또 한 건의 살인을 저질렀죠. 아마도 한국으로 넘어오기 전에 한 번을 저질렀을 것이고 안마방에서 처참하게 살인을 한 번 더 저질렀죠. 그리고 아이를 사살한 뒤입니다. 무서울 것 없는 상황이죠. 정말 눈에 보이는 게 없는 상황인데 그 전에 연하는 추방당하지 않기 위해 막 길을 썼던 인물이란 말이에요. 한국에 어떻게든 붙어있기 위해서. 그런 모습을 생각하면 아마 이 집에 들어왔을 때와 나갈 때의 마음이 조금 달랐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중식을 만나기 이전과 후가. 그때 연하의 마음의 변화를 혹시 생각을 하셨습니까? 선생님 배우님? 중식이 집을 나설 때요. 그 집에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들어갔을 때는 아마 이것도 감독님하고 많이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칼을 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알고 있었는데 말 안 했냐고. 그러니까 허튼 수를 부리면 너도 가만두지 않겠다 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거기서 중식에게 처음으로 반말로 제가 얘기를 해요. 모든 걸.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가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인간 대 인간으로서 얘기를 나눴는데 그 외로웠니라는 질문을 하고 나서 중식의 그 표정과 그 모습을 보고 나서 결정을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다 알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야만 했던 행동들을 알고 나서 저도 중식은 어쨌든 연하한테 약속을 지켜준 사람이잖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처음으로 약속을 지킨 사람이라고 느껴졌거든요. 그래서 저 또한 그에 맞게 원하는 것을, 그리고 약속을 지키겠다는 그 말을 남겼지 않았을까. 그래서 처음 들어왔을 때와 집을 나설 때는 좀 마음이 달랐을 것 같아요. 영화가 한국 사회에 굉장히 견고한 무언가를 은유하고 있는 것들도 있죠. 뭐 권력이나 계층 구조 같은 것일 텐데요. 그 자체로 예수가 되어버리는 우상인 명예가 있을 것이고, 그 명예는 뭐 이 영화가 묘사한 것처럼 정치인일 수도 있고 뭐 다른 힘 있는 존재 계층일 수도 있죠. 그리고 서민층보다 약간 아래인 것 같은 정말 약간 가난하고 힘들게 삶을 꾸려가고 있는 중식이 있고요. 그보다 더 밑에 있는 조선족 이민자들까지 계층이 영화에 나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층의 구조는 명예에게 계속 걸리적거리는 존재처럼 보이게 되는 어떤 낙엽이라든지 아니면 닭이라든지 이런 은유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마지막에 중식의 내레이션처럼 각자의 이유로 몹쓸 병에 다들 걸렸는데 아프지가 않아서 모르는 어떤 한국 사회를 향한 진단 같다는 생각은 해봤는데요. 지금 감독님이 생각해 보시면 뭐 시나리오를 쓸 때부터 이걸 처음 구상할 때, 영화를 만들었을 때 이 모든 과정을 거치고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계층을 좀 이야기하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 것 같습니까? 우선은 계급이 이 영화 안에 분명히 존재하고 계급적으로 이제 나눠지기는 하는데요. 이제 그 어떤 계급에서 오는 어떤 문제 의식보다는 사실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그런 그 분명 그 사회 문제의 어떤 시스템이 저는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그 명예를 어떻게 바꾸는가, 그리고 중식이라는 인물을 또 어떻게 바꾸는가, 또 체련아라는 그 인물을 어떻게 바꾸는가, 그 한 개인 인물들이 어떻게 그 안에서 변화되어 가는가, 그 시스템 속에서 그것을 더 중점적으로 보여주려고 했던 것 같고요.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이 무당한테 그런 말을 듣잖아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인물의 목을 치라. 물론 이것도 중식의 입을 통해서 그가 이런 얘기를 들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접하게 됐는데요. 하지만 후반부에 그 목을 날리게 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중식이 왜 그랬을까? 자기가 원했던 무언가가 있을 거잖아요. 이게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로 영화에서 표현이 됐는데 그게 자기의 허상인 거를 깨닫게 되죠, 이 인물이. 그래서 사람들이 우상으로 생각할 만한 어떤 존재 목을 쳐버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그 어떤 이유들을 알 리가 없는 사람들은 정치인에게 테러를 가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라는 중식을 좀 비난하죠. 그래서 그 장면에서 저는 중식이 굉장히 좀 가여운 인물이
되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어요. 왜냐면 유일하게 뭔가를 깨닫는 인물처럼 마지막에는 보이기도 했거든요. 중식이 그 이순신 동상의 목을 날려버리는 그 행동에는 조금 더 깊이 어떤 의미를 담고 싶으셨습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극 중에서 보면은 이제 무당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사람의 목을 쳐라라고 이야기했던 게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식이가 입고 있는 옷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옷이 한 2번 정도 활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연하가 풀려날 때 연하에게 덮어주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사로서 어떤 상황은 이제 점프가 됐지만 이 옷이 너를 살린 거야 라는 어떤 의미도 있는 거고요. 그걸 어떻게 보면 중식은 다시 역이용한 것이죠. 그 옷을 입고서 거기에 등장한, 그리고 거기에서 이순신 동상의 목을 쳤다라는 것. 이제 그 후에 명예가 혼자서 읊조리잖아요. 웃었어 라고 이야기하는 게 어떻게 보면은 중식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최선의 어떤 복수, 소시민이 할 수 있는 어떤 최대의 복수라고 저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었던 게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버지로서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그것, 그러니까 지키지 못했던 그 약속에 대한 거 하나, 그러니까 무당의 말, 이게 신빙성은 없지만 요것조차라도 본인이 해야 되지 않았을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2가지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왜 하필이면 이순신 동상이냐에 대해서. 근데 뭐 아시다시피 우리 모두 이순신 장군님은 좋아하잖아요. 네, 저를 비롯한 우리 스태프들도 이순신 장군님을 존경하고, 이순신 동상하고 이순신 장군님하고는 좀 별개의 문제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단지 동상일 뿐이다라는 것과, 그리고 왜 하필이면 이순신 광화문이었을까, 이 지점에 대해서는 이제 한번 좀 생각을 해봐도, 굉장히 여러분들 스스로 해석을 해봐도 해석의 여지도 많고요. 흥미로운 해석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영화를 본 뒤에 저도 모르게 광화문을 지날 때마다 이순신 장군님 잘 계신지 한번 보게 되더라고요. 오늘도 확인하고 왔습니다. 관객 질문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릴 텐데요. 일단 앞줄 2번째 줄 계신 분께 먼저 드릴까요? 오늘 영화가 3번째인데요. 2번째 봤을 때 그 명예 가족이 중식 그 집에 가서 사과를 하러 갔잖아요. 거기서 중식이 실종된 며느리한테 뭐 수작을 걸었어. 너네 연념들 다 가만히 두지 않겠다 했는데 그걸 보고 이 가족들이 이제 죽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혹시 그 부분을 그 결말을 그 의도해서 만드신 건지 그게 궁금해요. 저 거기서 뭐 폭파시켜버리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요. 네, 분명 그것 때문에 이제 나오는 거, 보통은 이제 뭐 죽여버리겠다라고 보통은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폭파시켜버리겠다라는, 네, 어떻게 보면은 그 폭파시키겠다는 거에 대한 어떤 작은 암시 같은 것인데요. 네, 그런 의미로 이제 쓰인 것이고, 근데 정작 중식이가 그들을 폭파시키는 게 아니라 중식은 이제 다른 쪽으로 복수를 하게 되는 것이고, 연합은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인터넷에 요즘 각자 우상을 보신데 해석들을 막 올리시잖아요. 어떤 분은 중식이 련하이가 사주했다 막 이런 식의 글들도 올라오시더라고요. 뭐 련하가 사실은 폭파하고 그 집도 폭파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도 올라오는 걸 흥미롭게 봤던 경험이 있습니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게요. 영화 잘 봤습니다. 천호희 배우에게 질문 있는데요. 그 눈썹은 괜찮은지, 일 때는 뭐 어땠는지. 눈썹은 다 다행히 원상복귀 됐고요. 그때 눈썹을 한 2번 정도 밀었는데요. 영화 생각보다 이제 촬영이 좀 길어지는 바람에 2번 정도 밀었는데 생각보다 처음에는 좀 두려웠는데 밀고 나니까 현장에서는 굉장히 좀 즐거웠었어요. 눈썹이 없는 채로 또 그런 모습을 본 거는 주변에서도 그렇고 저희 가족들이나 이제 그 현장의 스태프분들 다 약간 웃음을 줄 수 있어서 나름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그때 감독님이 같이 밀어주셔가지고 눈썹을 외롭지 않았습니다.
천우희 배우님이 눈썹을 밀던 그날의 생생한 증거는 천우희 배우님 인스타그램에 올라와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쪽 사이드로 갈까요? 군복 입으신 분이 계시네요. 예, 일단 질문 한번 드려볼게. 그 이수진 감독님이랑 천우희 배우님이랑 그 항공주하고 이제 다시 또 두 번째로 지금 호흡 맞추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만약에 천우희 배우님이 이제 이수진 감독님 차기작 했을 때 혹시 만약에 또 불러주신다면 어떤 역할로, 그러니까 항공주 같은 역할로 참여를 하고 싶으신지 아니면 지금 연하 같은 역할로 참여하고 싶으신지랑, 그리고 이수진 감독님이 그 천우희 배우님이랑 두 번 맞추셨잖아요. 혹시 다른 여배우 만약에 차기작 때 다른 여배우를 한 명, 이 사람 꼭 한번 해보고 싶다 싶은 사람 한 명 골라보자면 어떤 사람으로 할 수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감독님 말씀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역시 군인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가장 진솔한 질문, 진솔하게 답할게요. 근데 이제 아쉽게도 저는 이제 어떤 배우를 이렇게 딱 생각해 놓고서 시나리오를 쓰진 않습니다. 네, 시나리오를 다 쓰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맞춰서 이렇게 배우를 생각을 하고 그 배우한테 이제 시나리오를 전달을 드리는데, 그 전에 어떤 난 저 배우랑도 한번 해보고 싶다. 저도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특히 여배우 분들한테는 그런 게 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선은 그 이유가 굉장히 단순합니다. 제가 낯가림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좋아해도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영화로 인해서 뭐 이야기를 하면 괜찮은데, 뭐 다른 사적으로 만나게 된다든지 아니면은 뭐 뒷부리 자리 같은 데서 본다든지 하면은 거의 말을 거의 안 하고 그 자리를 피하는 성격이라 가지고 그렇게 뭐 특별하게 어떤 배우를 연상하고 그렇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일단 감독님하고 두 번째 갑자기 목이 메이나 봐요. 질문 자체가 미친 듯이 힘든 거 할 거냐 죽을 듯이 힘든 거 할 거냐의 질문을 드려서 그런 거 아닐까요? 군대 2번 갈 거야? 이거 물어보는 거하고 비슷할 겁니다. 네. 저는 이제 두 번째 작업을 했을 때 사실 항공주도 그렇고 려나라는 인물도 그렇고 둘 다 만족감이 좀 많이 컸던 것 같아요. 두 인물이 완전히 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만약에 또 작업을 한다면 감독님이 항공주나 려나 같은 캐릭터는 저를 안 주실 것 같은데요. 아예 새로운 인물이나 새로운 결을 갖고 있는 캐릭터가 아닌 이상 지금까지 그 두 인물의 캐릭터는 저 말고 다른 여배우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네. 우선은 뭐 근데 이제 그 농담으로 군대 2번 갈 거냐 이야기했듯이 한번 해본 거를 또다시 하는 거는 감독으로서도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공주의 공주 같은 캐릭터는 그 공주로서만 이제 남아 있는 거고, 천우희 배우가 우상을 하게 된 거는 그 공주하고는 또 전혀 다른 지점에 있는 려나라는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를 또 좋아했고, 그래서 아마 출연을 하지 않았을까. 그럼 만약에 제가 똑같은 걸 준다라고 한들 천우희 배우가 바보가 아닌 이상 하지 않겠죠. 네. 처음에 연하라는 역할을 실제로 천우희 배우를 염두하지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천우희 배우에게 결과적으로 돌아가게 된 것인데, 제가 다른 인터뷰 기사를 보니까 그런 대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수진 감독님이 시나리오를 주면서 이거 다른 배우가 하면 배 아프지 않겠니? 라는 질문을 천우희 배우에게 하셨다고 하고, 그때 천우희 배우의 대답도 걸작인데요. 한다고 한 사람 없을걸요? 라고 댓글 했다고 했던 그 대화가 한 토막이 기억이 나네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저쪽에 자주색 옷 입으신 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4번째 봤는데 그
마지막에 연하가 그 가스 폭발을 일으키기 전에 바로 그 파산된 아기의 프레임이 살짝 지나가는데 그 이미지를 넣은 특별한 이유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그런 걸 또 알아봐 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이걸 몰라봐 주면은 이게 넣은 사람으로서는 좀 면이 안 서거든요. 그러니까 또 그거 알아봐 주셔서 감사하고, 우선 그 다음 컷이 보면 중식의 손이잖아요. 그런데 이 손과 똑같은 앵글에 똑같은 그 사이즈의 컷이 앞에서 한번 있었어요. 그게 그 아모르 호텔에서 그 처음 그 김영사한테 전달받은 초음파 사진을 이렇게 쥐고 있었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반복적인, 대신에 이제 사진은 없고 그 인터컷으로 그 태아의 어떤 모습이 잠깐 가면서 그렇게 구성을 해놓은 건데요. 그거는 이제 아마 중식의 마음, 그리고 그 질 수 없던 것을 지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표현하려고 그렇게 구성을 했던 것입니다. 네. 가질 수 없는 것을 가지려고 하는 어떤, 네. 영화가 우리가 보통 편집의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이 컷 다음에 어떤 컷이 붙느냐에 따라 정말 전혀 다른 의미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의미하게 지나가 버리는 씬이 되기도 하고, 뭔가 컷과 컷의 연결해서 어떤 의미를 찾게 되는 영화들이 있는데 우산이 아마 후자의 꼼꼼한 연출이 있던 영화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컷과 컷 사이를 혹시 또 다시 보시게 됐다면 조금 더 깊이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음 질문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수진 감독님 한 분 지목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 뒤쪽에 마스크 쓰신, 네, 손 들고 계신 분, 네. 네. 돌아보신 분, 네. 네, 안녕하세요. 그 시작과 끝에 그 이수진 장군 머리 부분이 날아간 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 대사라든지 해서 그 머리 절단이나 뭐 신체 훼손에 대한 게 계속 나오는데, 이게 그 우상 파괴에 관한 걸 반복적으로 이렇게 환기시키느라고 나왔던 건지 좀 궁금하고요. 하나가 더 있는데, 그 형사랑 중식이 그 모텔로 갔을 때요, 그 초음파 사진을 건네주면서 이런 경우가 부기지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게 틀린 말이잖아요. 부지기수잖아요. 그 의도를 하신 건가요, 그렇게 처음부터? 네, 그거를 의도하지 않고 쓰면은 이거 좀 그냥 코미디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시나리오를 본 이제 스태프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게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지만 실수를 할 때가 있잖아요. 또는 뭐 사자성어 같은 경우에는 앞뒤를 바꿔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그게 저는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게 김영사의 캐릭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김영사가 보면은 뭔가 확신하고 뭔가 자기 말이 맞다라는 것처럼 주장을 하잖아요, 항상. 근데 보면은 어설프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그런 부분들 때문에 김영사에게 그렇게 그 단어의 오류를 시킨 것도 있고요. 또 한 번 더 그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김비서가 그 명예하고 같이 계단을 올라갈 때 그 정신지체라는 단어를 쓰는데, 사실 요즘에 정신지체라고 안 쓰거든요. 옛날에 썼던 단어인데, 사실 이거는 뭐 장애인이 맞다, 장애우가 맞다, 이제 연도가 바뀌면서 또 단어들이 바뀌는 것처럼, 사실 이게 무엇이 맞고 무엇이 옳고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캐릭터적으로 더 유용하게 쓰려고 그런 오류들을 일부러 심어놓은 것입니다. 방금 그 장면 얘기하시니까 계단을 올라가는 이미지로서 명예를 위치시킨 것도 그 캐릭터를 설명하는 하나의 장치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첨언을 했고요. 네, 다음 질문도 받아보겠습니다. 쭉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요. 네, 안녕하세요. 그 한석규 배우의 아들 있잖아요. 그 아들이 그 경찰서에서 막 있을 때 막 웃잖아요. 가끔씩 웃잖아요. 웃는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아주 되게 얄밉죠. 자꾸 웃으니까. 그게 이제 그 두 번
웃잖아요. 한 번은 이제 목욕탕에서 웃을 때 시죽 웃는 그거는 아마 그 전에도 보면 그 명희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술 마셨니? 했을 때도 보면 요한이가 살짝 엄마의 눈치를 봅니다. 그 엄마는 티 안 나게 살짝 고개를 이렇게 흔드는 것들도 있고요. 그 명예가 오기 전까지 어떤 하루의 시간이 있었잖아요. 그 반나절 정도의 아내하고 요한이하고의 어떤 시간이 있었고 아마 엄마는 요한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오면 해결이 될 거는 걱정하지 마. 어떻게든 해결하게끔 해보자. 라고 많은 설득을 하면서 아빠한테 그래도 이런 건 이야기하지 말고 이런 건 이야기해.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까지도 오가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이런 건 사실 영화에서 설명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둘의 모습이 웃겼던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엄마는 울면서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야기하고 아빠는 뺑소니라고 단정을 지어버리잖아요. 시체육인데 그 모습이 아마 요한이한테는 웃기지 않았을까. 그 모순되어 있는 그 어른의 모습 그게 한 프레임 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거울 반사로 또 보여지고 하는 게 그 어떤 모순되어 있는 둘의 대사들이 요한을 피식하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는 좀 더 단순합니다. 사실 그 중식의 대사가 그 리언하는요 얘는 우리의 똥 들어갈 때도 같이 가요 같이 들어가요라는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실 이게 사실 그 분함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한 상황에서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거는 굉장히 좀 이상한 모습 그 말들인 거죠. 거기에서 오는 어떤 피식거림이지 않았을까. 네, 그렇게 묘사를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얘기하신 장면도 그렇고 영화는 뭐 거울이라던가 유리창이라던가 아니면 그 물에 비친 모습이라던가 이런 반영을 굉장히 중요하게 잡는 컷들이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관객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첨언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감독님? 우선 그 모든 감독이 다 그렇진 않은데 대부분의 감독들은 레이어를 좋아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떤 다이렉트로 어떤 배우를 보여주기보다는 배우 앞에 어떤 그 장치들이 있기를 레이어가 있기를 바라거든요. 그게 이제 비가 됐든 아니면은 어디에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묘한 이미지와 함께 묘한 어떤 텍스트들을 보여준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근데 우리 영화에서는 이제 그 비와 그 거울 같은 이미지는 그 명예라는 캐릭터를 보여줄 때 많이 사용이 됐고요. 그리고 레오나나 중식에게도 그런 모습이 보여지긴 하는데 레오나는 오히려 레오나의 성격답게 굉장히 다이렉트하죠. 왜곡 없이 그냥 보여지는 그대로의 어떤 반사되는 모습이 보여지고 반면 명예는 굉장히 흐릿하고 흘러가는 어떤 이미지들이 많이 보여지고 그런 건 어떤 갈등에 대한 묘사로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고요. 예, 그런 장치들로 굉장히 곳곳에 사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받아볼까요? 질문 주시는 분요. 천울 배우님이 한번 질문을 해주실까요? 손 들으신 분들 가운데. 가운데 남성분이요. 네. 이수진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일단 항공주에서 밀양 사건을 배경으로 시나리오를 쓰게 됐는데 이 우상이라는 작품은 어떠한 사건이 배경에 미치게 되었는지 좀 궁금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항공주에서 제일 아쉬웠던 게 그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우이랑도 시나리오에서부터 이야기를 하고 했지만 영화가 완성이 되고 이제 오픈할 때도 그렇지만은 우리는 그 미량이라는 단어나 이게 실하다라는 것을 그 어디에도 표시를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하지 않았고 그리고 뭐 성폭행이니 강간이니 어떤 실하니 이런 단어들을 쓰지 않으려고 했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과거에 어떤 실하다라고 하면은 그 영화에 대한 그 관객들의 몰입도는 굉장히 높아져요. 그러니까 이게 가짜가 아니라 진짜다라는 어떤 가정하에 영화를 접하기 때문에 반면에 과거의 일로 되어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현재 진행형이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일로 영화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현재에도 있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가정보다는 어떤 우리들에게 저를 비롯한 관객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그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게 좀 굉장히 항공주가 끝나온 시점에서도 굉장히 아쉬웠던 지점 중에 하나였는데, 우상에서도 그런 어떤 지점들이 있지만 우상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완전히 좀 다른 지점, 어떤 하나의 어떤 큰 사건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제가 사회인으로서 겪게 되는 어떤 많은 일들, 거기에서 느끼는 감정들, 거기에는 분노도 있을 것이고요, 여러 생각들도 있을 것이고 고민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조각들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대사로도 보여지고요, 장면으로 보여지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어떤 사건이 많이 모티브가 됐습니다라고는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않습니다. 네. 실제로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볼 때 왜 특정 시기가 연상되거나 특정 국가가 연상되거나 하는 어떤 장치들을 발견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일부러 연출가들이 가상의 지명을 사용하거나 가상의 공간을 배경으로 하는 경우들이 심심치 않게 있습니다. 방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를 얘기해 주신 건데요. 그러면서 뭔가 그게 특수한 상황에서 일어났던 어떤 때의 이야기가 아니라 뭔가 연결성, 보편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위해서 그런 효과를 쓰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지명에 피해를 주거나 이런 단순한 이유는 아닌 것 같고요. 뭔가 보편성, 우리가 연결해서 현재까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지점들을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식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오늘 최대한 많은 질문을 받아보려고 했는데 혹시 아쉬우셨던 분들은 이번 주 금요일에 질문과 답변 GB가 또 한 차례 남아 있습니다. 감독님 지금 어휴하고 지금 한숨을 짧게 내쉬셨는데, 그때는 그 진행자의 질문이 없이 처음부터 관객들의 질문과 이수진 감독님의 답변으로 진행이 되는 시간입니다. 혹시 참여하실 분들은 금요일을 참고해 주시고요. CGV 아트하우스 인스타그램에서도 초대 이벤트를 진행 중이니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 시간 어떠셨는지도 궁금하고 천혜 배우님의 소감이 또 특히 궁금하네요. 아마도 마지막 시간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끝인사 한 말씀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는 우상이라는 작품이 굉장히 만족도도 높고 그냥 관객으로서도 너무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거를 이렇게 오늘 심도 있는 대화를 통해서 관객분들하고 얘기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감독님도 오늘은 되게 적극적으로 많이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서 나름 뿌듯합니다. 저도 그때 천의 배우가 많이 말씀하세요 감독님 협박을 해가지고요. 이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전에 우리 막 걱정했잖아요. 오늘 말씀 안 하시면 어떡하냐고 말. 그래서 오늘 너무 뜻깊고요. 그리고 마지막 어떻게 보면 GV가 될 텐데 오늘 가장 만족스러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간 만들어주신 기자님하고 감독님하고 관객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네, 우선은 오늘 천의 배우가 원래는 이제 스케줄이 안 됐었는데 또 GV가 마지막 GV다 해서 어렵게 시간을 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본인이 힘이 되겠다라는 어떤 마음으로 이제 어려운 시간 내서 와줘서 너무 고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한 번에 또 GV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아마 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오셨으면 좋겠고, 근데 이제 저의 말보다는 여러분들의 어떤 감상 또는 여러분들의 해석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저는 더 궁금하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이 영화의 목적 중에 하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네, 오늘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돌아가시는 길에 조심히 돌아가시고요. 1967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